과연 무엇일까 궁금해하실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시면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밤을 샜거든요. 자, 오늘 제가 30분 먼저 여기 시노스 2관에 왔는데 이 커브 테드엑스 명동 행사 준비 때문에 모든 운영진들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세팅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커브 운영진하고 테드엑스 명동 운영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오늘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제가 처음 와가지고 오신 분들 다 면면을 봤는데 대부분 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런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정보들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교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나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죠. 대학 때는 미팅할 때 의사가 전달이 안 되니까 퇴짜도 맞고, 그렇죠. 면접 때는 내 의사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죠. 면접이 떨어지죠. 입사에서 어떻습니까? 나의 의사가 전달이 안 되니까 내가 기획한 기획안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프레젠터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국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 책에 또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좋은 프레젠터라는 거는 사실은 그는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케빈 클라인 안경을 똑같은 걸 사고요. 그 다음에 리바이스 청바지가 필요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랙 터틀넥, 그 다음에 이 신발 누발레스 991이 한 10만원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도 이번에 나오는데 하면 한 65만원이면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간지가 흐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차려입고 오려고 했는데 아직 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일단 욕심만 품어봅니다. 그럼 진짜 이렇게 65만원을 드리면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프레젠터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이 왼쪽 편을 보시면 빌 게이츠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이죠. 텍스트 중심이고 대부분 다 글을 읽죠. 오른쪽은 스티브 잡스인데 대부분 이미지라든가 간략한 단어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 앞에서 가리키는 선생님들, 강사, 미팅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왼쪽 같은 스피커 같은 프레젠터들은 우리가 수많이 경험을 했죠. 저 같은 경우도 학창 시절에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딱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반장 딱 그러고 인사를 받고 판서를 시작하시죠. 열심히 시간을 적으십니다. 다 적고 나면 30분이 지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애들을 시킵니다. 시키고 나면 한 또 10분이 지나요. 그러고 나서 이래저래 좀 한두 문제 풀면서 그 다음 종이 치면 끝나는 거죠. 그 대학교에 와도 똑같더라고요. 펜서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했고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가만히 보면 정보를 전달하지만 다 이야기로 전달을 합니다. 좋은 프레젠터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스티브 잡스 같은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 때문에 저는 국내에 출시된 20권 정도의 프레젠테이션 책을 다 봤는데요. 답은 스토리텔링입니다. 뭐냐면 저도 밀렸네요, 글씨가.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할 이야기를 가진다. 덴마크의 유명한 여류 작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쓰신 분의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는 건 할 이야기를 가진다.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결국 뭐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루저죠, 루저. 이야기가 없는 사람. 미팅을 했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발표를 하는데 주제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인류가 처음으로 농경사회를 저버린 이후에는 이 시대가 산업사회, 정보사회, 그리고 드림 소사이티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정보사회가 지고 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정보사회인가요? 무슨 시대인가요? 물질 만능 시대. 그것도 맞는 말이군요. 그 옛날에는 농경시대에는 뭐 농사를 짓고 농경이죠. 그래서 힘만 세면 미인도 얻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산업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정보사회가 도래를 합니다. 무선통신의 개발이 시작되고요. 데이터들이 이제 무선 와이어리스 나가기 시작하죠. 현재는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사회라고 합니다. 꿈의 사회. 이 롤프 얀센이 얘기한 거는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1999년에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래 사회는 정보와 품질이 시대하는 사회가 아니라 꿈과 감성이 시대하는 사회라는 거죠. 꿈과 감성. 한마디로 스토리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해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인데요. 오늘 아침 오기 전에 달걀 프라이를 먹고 왔는데,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계란 하나 사면, 달걀을 사면 값이 다 똑같았어요. 그렇죠? 값이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트에 가면 계란이 엄청나죠. 토종유전란, 친환경공용법의 유기농의 무농약이다. 그러면 일반 계란보다 몇 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상품에 스토리가 들어간 거죠. 스토리가 없는 상품은 이제 가격이 쌉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 있는 것들 아주 고가의 상품으로 팔리게 되죠. 복분자. 이 복분자주가 1990년도 초반에 시장에 처음 런칭됐을 때는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스토리가 시장에 퍼졌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걸 먹고 난 다음날 오줌을 넣으면 변기가 부서진다. 요광이 뒤집힌다. 친구들 사이에 변기 나쁠 텐데 내가 깼어. 이런 거.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이게 기호식품도 커져갑니다. 2008년도 복분자의 연 매출이 국내 매출이 1,500억이라고 하고요. 올해는 2,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야기 하나 때문에. 그리고 11월 11일 날 빼빼로 다 받으셨습니까? 다 못 받으셨어요? 다 루저세요? 저는 받았는데, 빼빼로 못 받으면 루저죠. 그래서 다 안 되면 루저입니다. 빼빼로 데이는 83년도에 부산에 여중생들이 친구들한테 크고 건강하게 우리 잘하자 해가지고 우정을 돈독이 여기면서 선물했던 상품이죠. 그런데 이 롯데제과에서 그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전국적으로 그 스토리를 퍼뜨리죠. 그 빼빼로가 연간 매출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벌어들이는데 11월 달에 500억을 벌어들여요. 11월 달만 빼빼로 대가 있는 그 달에만. 만약 빼빼로 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500억밖에 못 벌어들이겠죠. 그 스토리 하나가 한 상품의 가치를 몇십 배 뛰어 올리는 거죠. 렉서스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일본 시장을 넘어서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캠리라든가 코드를 내세워서 중저가 시장을 다 휩습니다. 일본 차는 튼튼하고 값싸고 품질이 좋아. 하지만 BMW나 벤츠의 고가 시장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도요타 회장은 사내에서 6명을 차출해가지고 그들에게 무제한 신용카드를 줍니다. 6개월 동안 마음대로 최고급 생활을 해라. 그리고 미국으로 보내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은 그 카드를 가지고 미국에 와서 한마디로 최고급 호텔, 최고급 음식, 최고급 새벽 클럽을 다 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복귀를 하죠. 돌아온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최고급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차를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만든 게 렉서스죠. 그러고 나서 시장에 론칭했을 때 BMW와 벤츠의 사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BMW보다 값싸고 더 좋다. 이렇게 포지션이 됩니다. 최고급 차를 통하게 되죠. 이것도 렉서스의
이야기죠. 자, Ma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romance over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지나간 사랑 때문에, 지나간 연인 때문에 사랑을 기억한다. 로맨스 때문에 사랑을 기억한다. 이런 얘기인데, 한 연인이 있었는데, MIT에 다니는 고학생이 있었고, 굉장히 부유한 집에 막내딸이 있었다고 해요. 이 두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여인의 집에서 아버지가 반대하죠.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 청년한테 제안을 합니다. 자네가 3년 내에 100만 정도가 된다면 내 딸을 주겠네. 그 남자는 돌아와서 고민을 하죠. 고민을 했는데 자기는 자본도 없고 돈도 없고 결국은 황폐해져 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가요. 결국은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여자는 1년 후에 다른 아버지가 원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거리에 방랑자가 되죠. 불안화가 돼서 떠돌다가 이 담배를 주워 피는데 이 자꾸 담배가 이게 손에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담배에 필터 있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래서 필터 있는 담배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필터 있는 담배를 개발을 하죠.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천만전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찾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는데 결혼했던 남자는 폐인이 되고 이 여자는 거리에 불황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남자는 당신 때문에 나 결혼하기 기다리고 있었다. 나하고 결혼해달라. 여자는 다음날 답을 주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후련히 집을 떠납니다. 그 남자는 그래서 그 후에 떠난 그 연인을 아쉬워하며 목을 매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나온 이야기가 Ma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love, romance of 요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이니셜을 나눴다면 이게 바로 말보로예요, 말보로. 말보로 담배 앞에 이니셜 딴 이야기죠. 근데 사실 말보로 담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실 갖다 영국에서 처음에 담배가 나왔을 때 말보로 거리에서 판매를 시작해서 말보로 담배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더 씌운 거죠, 이렇게. 이런 감성 때문에 또 많은 여성들이 또 말보로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여기 피우시는 분 계신가요? 저 몇 달 전에 편의점 갔는데 왜 너무 멋있게 생긴 아가씨가 말보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멋있어 보였습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적절히 피우는 게 좋겠습니다. 하레이 데이비슨. 저도 오토바이를 옛날에 탔던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멋있죠. 하레이 데이비슨은 보통 꿈과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세계적인 경제 공황에서도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결국 이혼도 하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게 이 하레이 데이비슨 오토바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소비자한테 커넥션이 아주 단단하게 계속 있는 거죠. 나이가 다 떠나도 얘는 마지막까지 할 수가 없다. 그런 정도로 강한 거죠. 그래서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 이 상품의 충성도를 놓고 봤을 때 애플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레이 데이비슨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신을 하지 않습니까? 문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얼굴 몸에 문신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문신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예? 사랑? 예. 저 얼마 전에 몰타 봤는데 저축 이렇게 하시면 봤어요. 사랑도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엄마랍니다. 마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은 문신의 내용이 하레이 데이비슨이에요. 그만큼 높은 거죠. 충성도가. 왜냐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만들면서 인터넷 다 뒤졌는데 애플에 문신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애플. 근데 윈도우즈는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꾸 제가 이야기 중요성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본격적인 얘기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얘기한 내용 6가지 방법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분이 누군가요? 모르세요? 에드워드 건 드빈치 해가지고 7성급 두바이 호텔에 수석주방장이었다가 국내에 오래 들어왔죠. 지난달이군요. 지난달에 제가 강남에 있는 이분 가연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놀란 게
성직자가 되고 싶었는데 집에서 반대를 해서 재수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에 들어가야 되니까 군대에 가기 싫으니까 전문대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웁니다. 근데 거기서 인생이 바뀌게 되죠. 결국은 리츠카트 호텔에 무보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문대 졸업할 때 나는 돈을 안 받고 일을 배우겠다 해가지고 아예 무보수로 들어가죠. 거기서 총주방장한테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거기서 승진을 하게 되고요. 그 외국인 주방장이 추천을 받아서 미국 리츠카트 호텔로 가죠. 거기 가서도 8시간 보통 일하는데 16시간 일했답니다. 16시간. 그래서 거기 총주배인이 너 같은 독종을 못 봤다. 너 때문에 아시아대 인식이 바뀌었다. 이때 이 에드워드 건은 자기 급여의 70%를 요리 식자재를 사는 데 썼다고 합니다.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8시간 근무인데 16시간 일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갔을 때 IMF 때 그랬는데 총 조리사가 20명이었는데 16명이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안 잘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잘리려고. 굉장히 열정이 있었죠. 나는 누구인가.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그렇죠. 유명한 강사들 보면 그분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돈을 내죠. 자, 면접인데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참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보면 다양한 연령대가 오셨는데 젊으신 분들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 16년 전, 16년 전에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봤는데 그때 이제 현대그룹 면접을 봤어요. 현대전자 그때는 얼마 안 돼서. 자,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딱 가서 그때는 뭐 면접을 하게 되면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답이. 그런데 전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다 똑같은. 그렇죠? 서류전형에서 다 본다 이거죠. 면접까지 간 거는. 그렇잖아요. 다 도토리 기색인데 그때 얘기를 왜 입사를 하겠냐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죠. 자기의 이야기. 그냥 뽑아주면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현대전자가 삼성전자에 뒤이어서 디램시장에 연칭을 했는데 제가 현대전자에 와서 삼성전자 이상으로 반도체를 우리 나라의 주요으로 상품을 만들기 위한 꿈이 있습니다. 뽑아주십시오. 뭐 입에 발린 멘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시대 16년 전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으면 저는 합격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만드셔야 돼요. 왜 면접이 됐던 발표가 됐던 내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해서. 그게 없이 단순하게 정보만 트랜스퍼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3명의 석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석공한테 가서 물었죠.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석공이 뭐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더워 죽겠는데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이래요. 두 번째 석공한테 갑니다.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금 벽돌 나르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당신 뭐가야? 이렇게 화를 내요. 세 번째 석공한테 물어봅니다. 그 세 번째 석공 하나에 웃으면서 아 나는 지금 학교를 짓고 있어요. 내가 진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할 겁니다.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면 성공한 프리젠터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렇죠? 애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하는 방법, 수학 공식 이렇게 외우고 영어 단위 이렇게 외워. 백날 얘기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정보죠. 너가 이렇게 공부하면 너가 나중에 뭐가 될 수가 있어. 비전을 심어줄 줄 알아야 되죠.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감동적인 교훈을 얘기하라. 실화인데요. IMF 때입니다. IMF 때인데 한 제지소가 있었어요. 그 제지소는 종이가 많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이 많죠. 잘못하면 불이 나긴 납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다 일이 끝나고 그 노동자 3명이 앉아서 퇴근하기 전에 제주도 한 귀퉁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공장문이 열리면서 사장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담배 피는 모습 봤어요. 그 3명은 황급히 담배를 끄지만 걱정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잘리겠다. 큰일 났다. 그런데 사장님이 딱 오더니 포켓에서 담배를 꺼냅니다. 자기 담배를 한 가지씩 주면서 다음부터 나가서 피게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문 닫아서 자라고 가.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그
직원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음날 그 얘기가 다 회사에 퍼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제주소에서 공장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죠. 뭐냐면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만약 거기서 사장이 직원을 해고했다면 언젠가 다시 또 담배 피우는 직원이 생길지도 몰라요. 실천에서 가치를 나온 이야기. 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일입니다. 25년 전 일인데요. 두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둘 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5년 전에는 피아노를 배운다는 게, 남자가 피아노를 배운다는 게 참 웃기죠. 거의 없죠. 근데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런데 피아노가 어느 정도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바이엘, 체르니, 바, 핸델 이렇게 올라가는데 체르니가 고비죠. 체르니를 딱 넘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소리 있는 거예요. 체르니를 딱 넘어서 바로 딱 갈 그 시점에 두 명 중 한 명이 힘들어요. 나 포기할래. 근데 다른 친구도 나도 그만두길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친구는 피아노를 더 이상 안 치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요, 각자. 그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 이제 피아노 안 칠래. 그 한 학생의 부모는 그래? 너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리고 피아노 학원은 그 다음 당번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는 엄마 나 싫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해. 안 할래. 그 친구도 안 한단 말이야. 무슨 소리 너는 해. 그래서 나머지 친구는 강제로 치게 됐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고 4년이 지나고 한 10년이 지났죠. 우연하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데 피아노 소리가 납니다. 끝까지 피아노를 배웠던 그 남자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내용은 뭐냐면 한 5년 전에 피아노를 그만뒀던 그 남자는 저고요. 끝까지 피아노를 쳤던 친구는 제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 친구예요. 이 말씀을 드린 거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크게 잡았다는 거죠. 교육이 있어서.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 켜는 게 거의 연주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 켜는 걸 너무나 싫어했다고 해요. 너무나 힘든 거죠. 손도 아프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 못 피겠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부모가 강제로 해서 바이올린을 배웁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인슈타인이 몇십 년이 지나서 부모님을 회고하면서 부모님이 그때 나한테 강요했던 게 너무나 고맙다. 회고를 하죠. 뭐냐면 저도 지금 이제 애가 둘인데 애들한테 그런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우기 힘들어도 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강제성이 있다. 그 부분, 실천성 가치. 이건 저희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을 읽고 있더라는 이야기.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 6번째인데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라든가 어떤 미팅을 할 때라든가 그 사람한테 많이 알아야 되죠. 알고서 대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콜드 리딩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시면. 그 책을 보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법이 나옵니다. 맞장구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그 상대방 얘기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방법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6개 방법에 대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게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진실, 마음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프레젠테이션 틀어 20번 이상 봤는데 거기 보면 행동은 어떻게 해라,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라, 표현은 어떻게 그려라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다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이제 좀 다음 주가 넘어가면 12월인데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들으셨을 텐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프레젠테이션 있으십니까? 지금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아, 이거 너무 감동적이었다. 아, 이거 너무 나한테 참 임팩트 있었어. 아, 너무 좋았어. 제 생각에 아마 감히 말씀드리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정보만 트랜스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에 있어서 정보만 전달하는 프레젠터는 널렸습니다.
정보가 아니라 감성을 전달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뽑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면접까지 왔다는 얘기는 다 도토리거든요. 똑같은 조건은 인정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미래, 그런 걸 보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 위상적인 얘기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화려한 언변도 논리적인 사고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야기에다가 진실을 담아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때로는 어눌할 수도 있어요. 뭐 버벅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진실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실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추운 겨울날 산에서 마을 내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죠.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보고서 다 외면합니다. 집에 들이지 않아요. 진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이때 우아라는 소년이 진실을 발견하죠. 집에 데리고 와서 따뜻한 음식을 주고 돌봅니다. 그리고 떠날 때 이야기라는 황금망토를 선물해 주죠. 그 진실은 황금망토를 입고 다시 마을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황금망토를 입은 진실을 환대하죠. 왜냐하면 정보나 이런 진실 같은 경우는 너무나 건조하고 딱딱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거기에 황금망토, 이야기를 입혀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딱딱한 프레젠테이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모두 다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앞으로 되실 걸 믿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커그 게시판에 제가 발표글이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